생과부의 소원을 엿들은 도령. 옛날 충청도 땅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임득춘이었습니다. 부부는 성실히 일하고 악착같이 아껴서 혼인한 지 2해 만에 장사 미천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시작한 장사는 바로 소금 파는 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배에 소금을 가득 싣고 강을 따라 거슬러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서 그곳에서 소금을 팔았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꽤 잘 되었고 부부는 조금만 고생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야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다 한 번은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소금을 싣고 조금 더 먼 전라도 쪽으로 소금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남편은 소금을 팔러 간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찾아보려 했으나 찾아볼 도리가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이 얼마 흐른 뒤 부인이 어쩌다 저작거리에서 들은 풍문에 의하면 남편이 어느 색시집에서 잡일을 해주며 사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한 배 가득 싣고 간 남편이 왜 그런 곳에서 잡일을 하며 돌아오질 않는지, 대체 그 색시집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부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임득춘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는 소금을 팔러 가서 어느 커다란 객주집에 운 좋게도 소금을 모두 한꺼번에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오늘 운수 좋은 날이로구나. 아이고, 근데 배고프고 피곤하다. 여기서 밥도 먹고 하루 묵고 내일 일찍 가면 되겠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방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으니 몇몇 사람들이 투전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임득춘은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한판 같이 하실라면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들어오시오. 그래도 될까요? 그럼 한 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임득춘은 투전판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처음 몇 번은 제법 많은 돈을 따서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얼마 뒤 임득춘은 배에 가득 실었던 소금 판 돈을 모두 허무하게 잃고 투전판에서 밀려났습니다. 임득춘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몇 년을 어렵게 모은 장사미천의 대부분을 자신의 손끝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 잃은 돈을 다시 딸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노름 미천이 없으니 어찌 낄 수가 없었습니다. 임득춘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찬 공기라도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에 객주집 여주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임득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손님, 왜 나오시오? 투전놀이 안 하시오? 임득춘은 작은 목소리로 그냥 예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천이 없으신가?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임득춘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만 더 하면 돈을 다시 다 딸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득춘은 마다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그거야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지요. 대신 담보가 있어야지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믿을 구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득춘이는 소금을 싣고 왔던 작은 나룻배를 담보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돈을 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노름 사기꾼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득춘이는 돈을 받아 다시 노름판이 벌어진 방으로 들어갔고, 객주집 여주인은 임득춘이 담보로 맡긴 나룻배를 그 길로 바로 사람을 시켜 처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노름을 하던 득춘이는 결국 빌린 돈까지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객주집 여주인은 돈 빌려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득춘이에게 오더니 나한테 빌린 돈은 어찌 갚을 거요? 내가 아침 일찍 강나루에 가봤더니 배가 없던데. 어디 빼돌린 것 아니요? 예? 뭐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담보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쩔 수 없네. 일이라도 해서 몸으로 때우시오. 그렇게 득춘이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객주집에서 그릇을 닦고 불 때라면 불도 떼고 물 떠오라면 물 떠오며 그렇게 각종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을 하며 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른 채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은 집 뒤편 울타리 안쪽에 칠성단을 만들어 놓고 저녁마다 목욕재개를 해가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칠성님, 제발 우리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편 임득춘의 집 근처에는 서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서당을 다니는 한 도령이 있었습니다. 그 도령의 이름은 지훈으로, 지훈도령은 총명하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서 몇 달 내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지훈도령은 아침 일찍 서당에 갔다가 하루 종일 글 공부를 하고 야심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대나무가 심어진 작은 길로 다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임득춘 집 뒤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지훈도령도 그 집의 사정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임득춘이 행방불명됐으며 젊은 부인이 생과부가 되어서 혼자 산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지훈도령이 항상 그 집을 지날 때면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은근히 들려오는 그 여인의 목소리에 지훈도령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 그렇다고 공부하러 서당을 다니는 점잖은 양반 체면상 울타리 안을 엿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날 때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 번은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울타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들어보니 그것은 치성을 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잠시 후 계속 듣고 있던 지훈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도련님이 몇 달 후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십니다. 반드시 장원급제 하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비옵니다. 라며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훈도령은 의아했습니다. 어찌 저 젊은 생과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지? 자신의 장원급제를 왜 저리 간절히 비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잖은 체면에 엿들은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 일단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지훈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시작되었고 시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생과부가 치성을 드린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일까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시제가 과거 시험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운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훈도령은 수월하게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에도 바라던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도령은 전라도의 어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업무를 보던 어느 날이었지요. 시간을 내어 보통의 양반 차림으로 저작거리에 나가 봤습니다. 그러다 오가는 사람 중에 어딘가 낯익은 얼굴 하나를 보게 되었지요. 기억보다 많이 늙고 찌든 얼굴이었지만 현감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임득춘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장사를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 부인이 생과부가 되었고 밤마다 칠성단의 소원을 빌며 치성을 드렸던 것도 말이지요. 그 부인이 현감 자신의 장원급제를 빌어줬던 일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임득춘이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도 사정을 알아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동원으로 돌아온 현감은 아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마을에 임득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며칠 뒤 이방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또, 며칠 전 찾아보라 말씀하신 임득춘이란 사람을 찾았습니다. 알아보니 평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던데요. 한 5년 전에 소금을 팔러 처음 이 고을에 들어왔다가 소금 판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리고 빚까지 져서 지금은 객주집에 진 빚을 갚느라 거기서 잡일을 하며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나마 어쩌다 한 푼 두 푼 돈이 생기면 또 노름으로 날린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또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도박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거라. 예, 사또. 다음 날 저녁 이방은 사또를 찾아와 조사 결과를 아뢰었습니다. 사또, 조사해보니 뭔가 좀 구린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요. 먼저 맨 처음에 임득춘이랑 투전판을 벌였던 사람은 모두 셋인데 이들이 한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랍니다. 이 세 놈은 논도 몇 마지기씩 가지고 있고 그나마 먹고 살만도 한데 이놈들이 평소에는 농사일 끝나면 밤에 모여서 소소하게 재미로 투전을 치는데 말이죠. 외지인이 그 투전판에 끼었다 하면 판이 커지고 결국 거금을 탈탈 털리고 간다고 합니다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놈들이 짜고서 외지인을 털어먹는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객주집 주인도 한패라서 외지인을 도박판에 소개하고 장소도 제공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외지인 털어먹은 돈은 서로 나눠 갖고 말이지. 네, 맞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일 아침 날이 밝거든. 도박판을 벌인 그 세 놈과 객주집 주인, 그리고 임득춘을 잡아들여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객주집 여주인과 노름판의 3명 그리고 임득춘 이렇게 5사람이 꿇어 앉혀졌습니다. 그동안 노름으로 돈을 벌긴 했어도 별일이 없었는데 신관 사또가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잡혀오고 나니 각자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며 이방이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분부하신 대로 모두 잡아 대령했습니다요. 사또가 손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임득춘을 앞쪽으로 끌고 나와 가운데에 꿇어 앉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임득춘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은 어디냐? 사또가 물으니 임득춘은 지역과 마을 이름까지 소상히 고했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객주집에서 자빌이나 하며 매여 있는 신세가 된 것이냐? 예, 저는 원래 배를 타고 소금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소금을 가득 실은 배를 몰고 이쪽으로 팔러 왔다가 그 소금 다 판 돈을 고스란히 노름으로 날리고 빚까지 져서 그리 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리 된 지 몇 년이나 됐느냐? 예, 5년 됐습니다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저랑 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연락도 못하고 산지 벌써 5년째이니 지금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요. 어디 다른 산에 따라 떠났을지도 모르지요. 이런 천하의 우매한 놈이로다. 혼인까지 한 자가 어찌 노름의 장사 미천을 모두 날리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이냐. 또한 소문으로 듣자 하니 아직도 도박에 손을 대는 듯한데 내 놈은 단단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듯 싶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사또는 남은 객주집 여주인과 노름판 3인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잘 듣거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고 내 놈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신관 사또로 부임하여 국법이 얼마나 지엄한가를 내 놈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놈들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 이번에 걸리는 놈은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내 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거라. 만약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백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형을 감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놈은 말했듯이 매우 가중 처벌할 것이다. 사또가 이리 말하니 처음에는 눈치만 보고 있던 네 사람은 갑자기 서로 먼저 자백을 하겠다고 아기다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어려서부터 쌓아온 우정도 별것이 아니었네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자백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방이 조사해 온 것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사또는 모든 것을 자백한 그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아직 살 길은 남아있다. 부정하게 축적한 내 놈들의 재산을 숨김없이 나라에 반납하도록 하거라. 예, 있는 대로 톡톡 털어서 반납하겠습니다. 예, 사또. 그저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육방관속들은 각각 죄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오도록 하라. 네, 사또. 네, 사또. 그렇게 객주집 노름사기단들은 처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도박한 죄로 그동안 옥에 갇혀있던 임득춘을 사또가 불렀습니다. 임득춘, 말해보거라. 네 고향에 가고 싶으냐? 임득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고양이도 망건을 쓰면 낯짝이 있다는데 도무지 고향에 있는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내일 너를 방면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그러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혹시 내가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나의 명인이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든. 예전엔 네 처에게 잘못한 죄를 100배 사죄하고
남은 인생은 철을 잘 위하면서 살 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득춘이는 이방으로부터 돈 2냥을 받았습니다. 사또께서 내 놈이 불쌍해서 주시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며 가라신다. 득춘이는 사또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사또가 있는 방향으로 깊이 머리를 조아린 후 고향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득춘이는 닷새 만에 집 근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닷새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니. 임득춘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근대는 마음으로 집이 있던 곳에 도착해 보니 예전에 허름한 초가집은 온데 간데 없고 그럴싸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자 임득춘은 이것은 분명히 기다리다 못한 아내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면 있는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득춘이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득춘이,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며.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자네 처가 그 몇 년 동안 큰 고생하며 살더니 고생 끝에 영화라고 참말 잘 됐네 그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도 짓고 얼마나 좋아? 아, 예? 예. 임득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슬며시 그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오던 부인과 득춘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은 엎어질 듯이 반갑게 달려나와 득춘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대체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그래도 소식 한번 안전하신 건 정말 너무했어요. 당신이 보내준 돈을 가져온 사람이 목수를 몇 명 불러다가 금방 이렇게 좋은 집을 뚝딱 지어줬지 뭐예요. 이제 당신도 이렇게 몸성이 돌아왔으니 전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깨끗하게 차려입은 부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니 득춘이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득춘이가 지난 5년간 한 것은 노름으로 장사 미천 다 날리고 객주집에서 심부름 한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내막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돈을 주었고 집도 우리 집이라고 하니 임득춘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방이 말을 타고 집으로 온 것입니다. 아이고, 반가운 손님 오셨네. 제가 상을 좀 봐오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부인은 이방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돈을 가져다 주고 목수들을 불러 집을 지어준 것이 바로 이방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득춘이는 이방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방날이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돈이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요? 이방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인즉 사또가 득춘이에게 사기친 객주집 주인과 노름판 놈들에게서 몰수해온 재산 중 득춘이 가져왔던 소금 한 배값과 그것의 5년치 이자를 복리로 따지고 또 5년 동안 객주집에서 머슴 상값을 원금의 이자까지 따져 더해서 나온 돈을 이방을 시켜 득춘이의 부인에게 집과 땅으로 보내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또가 이방을 통해 전한 명은 이러했습니다. 가서 집도 좀 잘 짓고 쓸만한 땅도 좀 사서 살만하게 봐주고 모든 재산은 부인 앞으로 해주고 오너라. 단 임득춘이에 관한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임득춘의 부인에게는 모두 득춘이가 번 돈이라고 하거라. 득춘이가 이방의 말을 듣고 보니 사또가 참으로 고마웠고 세상에 이런 은인이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저 같은 놈을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것일까요? 나도 사실 그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네. 왜 자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인지. 사또께서 말씀하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더냐? 라고 말이네. 그렇게 임득춘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이방은 득춘이의 배웅을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했습니다. 사또께서 자네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사실 또 하나 있었네. 자네 부인이 자네를 위해 매일 밤 칠성단에 치성을 드린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네. 그러니 자네는 부인에게 잘하도록 하게. 내가 평소 이 고을 동원에도 업무가 있어 종종 들르니 내가 지켜볼 것이네. 나란 일을 맡고 있는 사또로서 득춘이를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준 면도 있지만 득춘이의 부인이 자신의 장원급제를 치성 드려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득춘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직 못난 남편 하나만을 생각하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준 부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덮게 해준 부인을 더욱 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은 이제서야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득춘의 부인은 왜 사또 그러니까 지운도령의 장원급제를 소원하고 빌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오다 가다 지나친 적은 많이 있었지요. 그날도 그런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득춘이의 부인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지운도령이 지나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노는 아이들도 함께 있었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장원급제 하실 겁니까? 하면 좋지.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궁금해서요. 장원급제 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 내가 과거 시험을 잘 봐서 장원급제한다면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불쌍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에이, 시시해. 그게 답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맛난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요? 허허, 그것도 좋지만 사람들 살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지운도령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득춘이의 부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밤에 칠성단에 치성을 드릴 때 지운도령의 장원급제도 빌게 된 것이었지요. 지운도령 같은 사람이 나라의 관리가 되어 자신처럼 또 자신의 남편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성을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득춘이의 부인의 바람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소원대로 지운도령은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관리가 되었고 결국 시간이 흘러 돌고 돌아 임득춘을 사기친 사람들에게서 구해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부인이 그토록 원한 대로 자신의 남편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임득춘의 부인이 소원한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